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산이 아닌 도심의 작은 호텔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조명과 벽난로,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는 제 외투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때까지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당신이 허락해 주기만 해.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 천천히 풀려갈 때마다 닫혀있던 제 마음도 조용히 열렸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웠고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오래 참고 있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등산화를 꺼내 든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앉은 신발을 바라보다가 이걸 다시 신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 언니, 이번에 등산 모임 한번 나가봐요.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요. 지인의 말에 마지못해 끄덕였지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망설였어요. 그 산은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이었거든요. 매년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등산로. 그 길 위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정희야, 너랑 함께 걸으니까 이 산이 더 좋아? 그 사람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산처럼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산을 다시 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걷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공기와 맞닿을까봐, 그 기억 앞에서 울컥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국 그날 아침 등산 모임 버스를 탔습니다. 누구도 저를 반기지 않았고 저도 굳이 먼저 말을 걸진 않았죠.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흘길 위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걷던 모자 쓴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서정희 씨 아니에요? 낯익은 목소리, 낯익은 눈빛,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수 씨, 남편과 가장 친했던 친구. 예전에 부부 동반 모임에서 종종 얼굴을 봤던 사람.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고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던 거. 내가 먼저 연락하지 못한 거 미안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장례식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걸 저는 꽤 오래 서운해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제 와서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람결만 바라보던 그 사람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그 산길 어귀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혼자 산에 남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세 번째쯤 마주쳤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제 발걸음은 산을 향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발걸음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산로를 올랐고 그는 여전히 중턱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제가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도 안 왔잖아요. 남편 정호랑 그렇게 친했으면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장인수 씨도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더 못 갔어요. 그 사람이 날 원망했을 테니까.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1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하필 지금, 하필 이 산에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우리는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얼굴로 화를 냈고 며칠을 말없이 지냈죠. 그리고 그날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 속 이름 하나. 장인수. 무려 2시간 가까운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다시 미소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무슨 의미였는지, 왜 그 전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지, 이제 와서 그 의미를 묻기엔 남편도 그 사람도 너무 멀리 돌아와 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날 통화했던 거 기억나요? 그는 놀란 듯 절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날 피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는 미소처럼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의 아내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웃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정호가 말하더군요. 정희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넸다간 우리 우정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날 그 마지막 통화에서 난 어쩌면 친구를 잃은 거예요. 그의 눈동자엔 후회와 미련이 함께 비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나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공백에 그 사람이 아주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괜히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입을 옷을 2번, 3번쯤 갈아입었습니다. 나이 들면 꾸밀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 그게 다시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장인수 씨를 마주하는 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그가 말했던 고백, 당신이 웃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그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고 동시에 남편이 떠나기 전 보였던 그 무거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녀온 등산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오래된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했고 집으로 돌아와선 말없이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정희야.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없어지면 너 혼자서라도 잘 살아야 해. 그 말에 저는 화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이냐고. 아직 우린 갈 데도 많고 할 얘기도 남았다고. 그런데 그 말은 유언이 되었고 그날은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날 저에게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겠죠.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혼자 품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이 그 침묵의 이유를 대신 말해준 거예요. 산 중턱 벤치에서 마주 앉은 장인수 씨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가 떠나기 전 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정이만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곁을 장인수 씨에게 맡기고 떠난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은 당신이 날 멀리하게 될까봐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던 걸까요? 남편이 그렇게 쓸쓸한 얼굴로 마지막 등산을 마쳤던 건 저는 남편이 친구에게 묵직하게 넘겨준 마음의 무게를 이제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저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떠난 후 한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어요. 당신 정희 씨가 잘 지내는지, 혼자는 아닌지.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보다 먼저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우정 때문이에요? 아니면 책임감?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몇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한밤중에 혼자 마당에 나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유자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별이 많았던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런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게 참 당연했는데 그날 밤은 어쩐지 너무 쓸쓸했죠. 그때 누군가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단 사실을 저는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정희 씨, 그날 유자차의 꿀을 너무 많이 타셨더라고요. 당신 표정에 달콤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는 그런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밤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순간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단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흘린 눈물까지 내가 봐버렸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려 했어요.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이 나를 더 미워하게 될까봐.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산 아래 조용한 찻집에 함께 앉았습니다. 기억이 낯익은 공간이었어요. 남편과도 한 번쯤 들렀던 곳.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에 다른 남자와 앉아 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꿀을 덜 탔어요. 정희 씨, 당신 눈빛에 이미 단맛이 있어서. 그 순간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진짜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장인수 씨. 그는 고개를 돌려 절 바라봤습니다. 저 사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어쩌면 작은 용서였고 작은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등산복에 손을 한 번 더 털고 목도리의 주름을 다시 펴는 일들이 이젠 습관이 아니라 설렘이 되어 있었죠. 그와 함께 걷는 산길은 어느새 저에게 고요한 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내내 얼어있던 감정의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 씨, 난 지금도 그날이 생생해요. 당신이 라디오 앞에서 흐느끼던 밤, 그걸 멀리서 보고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슬픔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건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에서 정희 씨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됐어요. 그 사람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것이었기에 더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득 거실 한쪽에 쌓여 있던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 그날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상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낡은 옷가지들, 시계, 지갑,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는 날이 오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난다면 너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장인수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그는 나보다 너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우정은 그렇게 끝났지만 내 마음은 그를 향해 원망이 아니라 부탁을 남긴다. 정희야, 널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도 널 사랑하는 걸 나는 알고 있어. 행복해져. 누구의 곁이든 혼자지만 않으면 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대로 상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러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더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저를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사람 장인수 씨. 그 둘 사이에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산에서 다시 마주한 인수 씨는 오늘따라 더욱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삼켰습니다. 정호 씨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행복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벤치 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조심스럽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고 그 눈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등산 모임은 예정대로 열렸지만 날씨 탓에 절반 이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함께 산에 오른 건 저와 장인수 씨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갈까요? 그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걷고 싶어요. 누구와든 어디든 그냥 걷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얗게 변해가는 숲길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눈은 우리 발자국 위로 소리 없이 덮였고 겨울숲은 마치 세상의 시간을 잠시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근처 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그의 말에 따라 우리는 작고 낡은 오두막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난로 하나와 나무 의자 그리고 흔들리는 전구 하나. 몸을 녹일 겸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생강차예요, 정희 씨. 생강 좋아하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겨울이면 꼭 생강차를 챙겨줬거든요. 목이 약한 저를 위해 고맙습니다. 작게 웃으며 받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남긴 편지 혹시 읽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 씨가 당신을 믿고 떠난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 사실은 나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다음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는 가만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늘했던 손이 그의 온기로 천천히 녹아갔습니다.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난 정희 씨가 혼자인 게 더 아팠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정구 아래 가까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에 머물렀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로였고 그 사람도 저도 너무 오래 외로웠습니다. 그날 눈은 밤새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오두막에 함께 남았습니다. 따뜻한 이불 아래 조용히 마주 누운 채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의 체온은 어떤 말보다 더 진하게 마음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과 저는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오두막의 공기가 우리 사이에 떠올랐습니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무엇인가 분명히 변해버렸다는 걸요. 정희 씨, 그날 밤 후회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물음 앞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긴장과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당신이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산이 아닌 도심의 작은 호텔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예약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조용한 조명과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외투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때까지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당신이 허락해 주기만을.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제 뺨을 쓰다듬던 그 온기, 살며시 내려앉은 입맞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리움이었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 천천히 풀려갈 때마다 제 마음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숨결이 섞이고 심장이 서로의 가슴을 두드리며 그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으로 울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닌 살아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 씨, 사랑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다시 잡은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더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빈자리가 아닌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금세 들켜버렸습니다. 피부에 남은 체온, 눈빛에 남은 흔들림, 그리고 입가에 내려앉은 이상한 부드러움. 딸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주말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좀 다르네.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산에 다녀왔지. 첫눈 본 김에 걷고 싶더라고. 하지만
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딸은 오래전부터 제가 남편을 잃은 뒤로 자주 혼잣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등산 모임에서 같이 걷는 분이 있어. 말동무 같은 거지 뭐. 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은데 아빠 생각은 안 나요? 그 말은 가장 아픈 데를 정확히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너무 이기적인 거니? 당신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잘못된 걸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인수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눈빛만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이 알아챘어요.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편해하면 나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방식만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지금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보다 솔직한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다 저는 그가 도착하기 5분 전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수 씨가 집에 올 거야. 혹시라도 들를 일 있으면 미리 알려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간, 조용한 만남이 되길 바랐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딸 수진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거실 안쪽에서 차를 내리고 있던 인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인수 아저씨, 딸은 놀란 눈으로 인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당황했는지 잔을 든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에요, 엄마?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빠 친구였어요. 아빠 장례식장에도 안 왔던 사람인데. 인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그날 갈 용기가 없었어. 딸은 눈을 치켜세우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용기예요? 아빠 없이 혼자인 엄마가 그렇게 쉬워 보였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요? 엄마가 이런 얘기 듣는 게 불편해요? 그럼 엄마는 아빠 떠난 지 겨우 몇 년 만에 그 사람 손을 잡은 건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10년이야, 수진아. 너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10년이야. 그리고 엄마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니? 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거 나 요즘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너 속상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엄마가 숨 쉴 수 있어서. 그때 인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희 아빠를 누구보다 존경했어. 그리고 지금도 정희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나는 정희 씨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마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은 거실엔 인수 씨와 저, 그리고 식지 않은 차 2잔이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죽은 이보다 산자를 택한 여인이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된 용기였다는 걸. 올해도 벚꽃은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잊고 지낸 줄 알았던 향기와 색이 그 길 위를 다시 덮고 있었고, 저는 오늘 그 길을 다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엔 장인수 씨가, 그 사람의 온기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걷던 그 산길에서 저는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길에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호 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습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웃고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산 중턱의 오래된 벤치에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자주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이제는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이 자리를 지켰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올까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토록 오래 기다릴 거였으면 좀 더 빨리 와도 됐을 텐데.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남편이 자주 챙겨주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호 씨, 이 사람과 걷는 봄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만큼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나처럼 지금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됐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고 그 위로 떨어진 벚꽃은 마치 오래전 약속 같았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 앞으로는 계절이 바뀌어도 같이 걷자고 약속해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계절도 시간도 당신과 함께 나눌게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억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으며 남은 삶을 천천히 따뜻하게 걷기로 했습니다. 올해 벚꽃은 당신과 함께 보게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